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외국인들의 포지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환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 번에 쏟아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질 때 악재가 쏟아져서 나오는 느낌도 확실히 강한 부분들은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그다음에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변동성이 큰 거는 레버리지 출시가 저는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이제 겪어서 아시겠지만 상승 하락 포함해서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사이드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5% 이상 변동폭은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나오지 않는 일이고, 한 번 정도 나오면 정말 좋은 뉴스가 정말 큰 일이 뭔가 있구나, 또는 안 좋은 뉴스가 정말 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이게 정말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확대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이제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해봐야 되는 일이 나올 때가 이제 사이드카인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이드카 자체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3월 달에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의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큰 두 가지로 저는 지목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 주도의 증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를 지금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매도를 줄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환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만히 계속 환차 손이 계속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환차 손이 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손실을 커버하기 위해서, 또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이 47%대까지 들어왔습니다. 통상 적어도 진짜 최저가 48% 초반이었고, 많이 올라가면 52%, 53%까지도 늘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기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변동성을 계속 커져 나가는 상황.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를 물량을 바치고 개인 주도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들처럼 펀더멘탈적인 분들도 당연히 보지만, 하루하루 나오는 그런 변동성에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제 고객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체감적으로 이제 최일선에서 느끼는 부분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정말 막 주식이 너무 좋아서 사고 싶다가는 생각이 들다가도 당장 내일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속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쌓이고, 많이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 주식 경력이 좀 오래된 분들이시라고 하면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낯선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0%씩 변동을 하는 구간들이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이 계속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바탕으로 대형주들을 계속 이제 바스켓으로 매매하는 분들인데,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 이벤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레버리지 종목의 출시입니다. 올라갈 때는 어제였죠. 어제 6월 9일 장 마감이 이제 넥스트 장이 8시까지였는데 8시까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정규장이 마감하고 이제 한 넥스장이 개장한 초반만 하더라도요, 8시까지 6시부터 8시까지 정도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 뭐 특별한 일이 터지지 않는 이상.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가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LP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이 유동성 가격 본주와의 괴리율을 메꾸기 위해서든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든지 간에 계속 그거 추적 오차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 부분들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과도하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증시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쏠림 현상이 약간 테마주 위주로도 사실 많이 온 게 사실입니다. 코스닥이라던가 어떤 테마주들. 근데 이 우리 좀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면 누구누구 테마주, 누구누구 정책주 이런 것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일정 부분 가져가면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수급을 일정 부분 뺏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 한 달 동안 선거 기간 한 달 동안 누구누구 테마주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패턴의 변화도 있었고요. 레버리지의 등장도 있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 수급의 주체로 나온 이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계속 키우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도 개인의 광기를 해석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일시 계속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거를 계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레버리지로 누군가는 상상 속의 인물들을 계속 계속 만들어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군가는 분명히 이 레버리지로 단타를 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냈을 거다라는 상상의 인물들 때문에 그 부분이 나한테 포모가 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사서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손실이 났으면 본주를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로 만회를 해야지 라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 쪽으로만 계속 수급이 들어가고 본주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는 최근에 금융투자의 매매 동향을 계속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게 금융투자의 기관들의 매매 동향이 거의 금융투자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국 그 ETF 쪽 매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과거에 상한가가 15%에서 30%로 바뀌었을 때도 그렇고 어떠한 제도가 바뀌었을 때 결국은 시장은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 종목의 등장 이후에 허니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시장이 변동성에 적응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적응 기간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동성도 좀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적응하면서 변동성도 완화되면서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라던가 새로운 종목의 등장.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신규 상장했을 때 수급 다 가져가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어떤 한 시장의 엄청난 큰 변화 속에서 시장이 적응하는 구간이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 변동이 매크로 이슈 대비해서 너무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젯밤에 야간 선물 하한가까지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정도라고 하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선방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계속 키워져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에 변동성이 가장 큰 것 중에 또 하나는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지난번 동시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은 중립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에요. 결국은 매크로 환경 또는 이란에서의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지 이번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위로 무조건 뻗습니다. 또는 아래로 하락합니다.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의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다만 위아래로 변동성만 굉장히 크게 키워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옵션의 가격이라던가 선물의 포지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주는 그냥 변동성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히게 악재였던 소식들이 호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도 굉장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증거들이 오늘 코스닥 종목들에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강했고 오늘 막판에도 소부장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형주들이 조금은 쉬어가면서 변동성에 노출되면서 이제 피로도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쉬어가면서 그 수급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싸졌던
쏠림 현상들이 이제 코스닥 종목들로 좀 이동하고 있는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 보면 오늘 소부장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일마다 제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반대 매매거든요. 근데 어제 기준으로 보면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이 10%가 넘었습니다. 지금 최근 3년 동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5%가 넘게만 나와도 굉장히 많은 물량이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를 회피하기 위한 매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5%만 넘어도 굉장히 많은데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최근 3년 동안 가장 반대 매매 물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 2, 3가 다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뭐 이제 미수 마이너스 통장도 역대 최고로 개설됐다라고도 기사가 나온 것 같고 반대 매매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한 좀 위험한 거래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후 들어서 이 회피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과거에는 이게 코스닥에 많이 집중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대형주가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고점에서 한 20% 정도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풀로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하면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30%도 거의 빠졌고 LG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변동성들이 시장에서는 이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이 구간이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시장은 주도주를 찾아서 나올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이란과의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좋은 소식 좀 들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이 이제 진정될 것 같고요. 5월달, 6월 초까지 대형주 쪽으로 젠슨항 CEO가 오면서 쏠림이 집중됐었던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이 이제 완화되면 이제 또 다른 주도주들이 태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좀 찾아보면서 주도주를 또 어떤 주도주가 튀어나오는지 시장에 나타났는지 그걸 찾아볼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은 레버리지를 조금 줄이시고 욕심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만 있으시면 다시 좋은 기회가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사실 언제 사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이 됐든 대형주가 됐든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나온 투자의 아이디어라던가 내러티브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사실 변한 거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의 호재가 나오거나 약간의 악재가 나오거나 그 부분들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날 뿐이지 지금은 일단은 저는 반도체 섹터들은 코어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 일변도에서 소부장까지 조금 이제 확대되는 그런 그림일 뿐이지 큰 틀에서의 반도체 섹터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30%가 하락을 하면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70만 원 정도 수준이 170만 원 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거기가 깨지면 정말 이제 위험한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신규 진입이라고 하면 지금 사서 손실을 하더라도 많이 손실 봐야 한 10에서 15% 정도 손실입니다. 그 정도의 감안할 내가 리스크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도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반도체 외에 다른 종목들을 좀 넓혀보면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반기에 좋았었던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 대비 30%가 빠져서 일단은 주도주에서 이탈한 상황이고요. 현대차 그룹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방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종목들이 주도주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그 이탈된 자금들이 5월달, 6월달 반도체 대형주로만 완전히 몰려온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쏠림 현상도 이제 해소가 되어가는 이런 좀 약간 분산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하이닉스가 170만 원 정도 고점 대비 30%를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전제 조건을 놓고 보는 이유는 테마주와는 달라서입니다. 일단은 과거에 많은 테마주들은 고점 대비 30%를 순식간에 이탈을 하고 주도주에서 탈락하고 다시 제자리로 가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왜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실적도 없었고 어떠한 이슈가 소멸됐을 경우 다시 제자리로 내려가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쨌든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까지도 담보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잠깐 쏠림 현상으로 급등했을 뿐이지 투자의 내러티브적인 요소라던가 투자의 실적이 훼손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물론 성장률 둔화,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에 대한 둔화, 영업이익률을 언제까지 70% 80%까지 그 공급사들이 용인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있습니다만 일단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말 정도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2분기 실적이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올해 3분기, 4분기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섹터들은 충분히 지금은 이게 소부장이 됐든 대형주가 됐든 그리고 관련 ETF가 됐든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하이닉스가 깨지면 어떤 종목을 사셔도 손실 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식 투자를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을 거라면 반도체 섹터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섹터이다. 내가 이것도 무조건 손실 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정글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으시고 들어와야 되는 시장이고요. 반도체 섹터가 깨지면 주식시장 전체가 다 부러진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 생각입니다. 어차피 반등 주면 또 비싸서 못 삽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딱 주가가 일정 부분 소폭 하락했는데 내가 산 물량만 딱 체결시키고 올라가는 조정들을 다들 원하세요. 그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긴데 그 상황에서 더 떨어졌다라고 하면 공포심에 못 살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사려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내가 이 주식을 이 가격에 사려고 했는데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 비싸져서 못 사겠다라고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매매 타이밍은 인간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린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으시면 지금 주식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만기 지나면 저는 많은 부분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시장 적응하는 3주도 이제 지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영역인 것 같고요.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새로운 이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지금 약 한 20%가 올라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 초반인데요. 전고점이었던 250만 원, 247만 원 수준이죠. 250만 원 정도 올라가려면 지금부터 2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단순하게 기존에 나왔었던 투자 계속 흘러나오는 뉴스들, 앞으로 AI는 성장할 거고 아직 지식인들의 0.1%만 AI를 쓰고 있고 앞으로 반도체는 더 많이 성장할 거다,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런 뭔가 우리 이미 전 세계 누구나 다 아는 뉴스를 가지고는 거기를 뛰어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위적인 모멘텀으로는 이제 젠슨항까지 왔다 간 상황이죠. 모멘텀은 일단 다 소멸된 상태예요. 기본적인 내러티브적인 요인으로는요. 그러려면 이제 다음 모멘텀은 결국 실적이 됩니다. 그럼 실적 시즌까지는 앞으로 한 달 넘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여의 기간 동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또는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위아래 계속 반복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이 수급들은 다시 조금 다른 주변부들로 퍼져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던가 또는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조선이라던가 소비재라던가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던 다른 sektor들로 수급이 순환매 양상으로 펼쳐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미 미국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은 보면 어젯밤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반도체가 급하게 조정 나오는 날 다른 쪽 섹터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시장이 끝났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미국 시장도 지금 반도체 쏠림이잖아요.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순환매가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물려있는 다른 주식들, 섹터들이 어떤 섹터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되면 그 주식들은 관심을 가질 확률이 없고요.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나 패턴들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뉴스들이 나왔을 때 급등하는 주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수급들이
철저하게 우량주들, 실적주들로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퍼져나가더라도 소부장단에서 노는 거지. 아니면 실적 좋은 뭐 이제 삼양식품을 비롯한 그 소비재들, 실적 좋은 소비재들 그리고 다른 실적주들로 가는 양상이지. 엄청나게 지금 포트폴리오로 예를 들어서 제 뭐 몇몇 손님들을 보면 종목을 50개 막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은 절대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거의 이제 그렇게 되면 그냥 질질 흘러버리는 장이 계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섹터가 되느냐, 결국은 반도체, AI, 피지컬 AI와 관련된 뭐 이제 현대차도 이제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요. 로봇 주식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들도 지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과연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신규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정 부분 돈이 있는데 내가 물려있는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신규로 추천했을 때 과연 누군가에 제안을 했을 때 그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주식인가? 내가 어떠한 주식을 샀는데 30% 정도 손실이 나 있습니다. 근데 물타기를 하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또는 이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을 고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새 돈을 가지고 그 주식을 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남한테 추천을 했을 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인가? 그럼 추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정말 싸던가, 아니면 너무 싼데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았던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테마인데 아직 시장에서 못 알아주고 있거나, 단순히 내가 물려서 갖고 있는 주식이냐 라고, 그거 빼고 요 세 가지 정도의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은, 강력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하나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요즘 최소 두 가지는 돼야 돼요. 내러티브적인 요소와 실적적인 두 가지 요소는 다 같이 갖고 있어야 그나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타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로 나 손절매 못하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물타기는 하지 말자. 네, 물타기는 하지 마. 지금 물타기를 하게 되면 계좌만 더 가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 손실 난 종목은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손절을 못하겠다면 일단 가지고 있다가 바닥에서 최소한 15%에서 20% 정도 올라오면, 그때 그러면 그 정도 올라왔으면 시장이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주나, 뭔가 이제 이슈가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반등을 했겠죠. 그러면 그때 한번 물타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이면 사실 하이닉스 5주 겨우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종목이죠. 1,000만 원이면 분산 투자는 안 됩니다. 결국 한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5천만 원 이하는 집중 투자입니다. 5천만 원 이상만 분산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을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은 포트폴리오 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5월달, 6월달 시장은 포트폴리오 했으면 오히려 잔고가 더 깎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쏠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장이 조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수급이 분산이 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분산을 해도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만, 섹터를 종목도 섹터지만 종목을 3종목 이상 늘려나가는, 5종목 이상, 저는 5종목 이하를 추천드리거든요. 5종목 이하로 분산을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요.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요,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면 내가 5주밖에 못 사,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중소형주를 찾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량을 좀 많이 사야 내 계좌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게 착각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등락 폭에 의해서 잔고는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 위주로 한두 종목이죠. 1,000만 원이면 진짜 많아요. 2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일단은 죽어도 반도체 섹터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도 반도체 비중이 50%는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때는 사실 큰 고민 안 하고 삽니다. 고민 안 하고 사고, 소부장 살 때는 그 회사 납품처는 어디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마진은 얼마고 매출은 얼마고 앞으로 이 시장의 성장성이 얼마냐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을 하고 사죠. 근데 상반기에 여의도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었어도 과거에 우리가 소부장을 공부했었던 성과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는 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소부장들을 고민을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반기는 이런 스터디가 이제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지 않고 버텨줘야 소부장들도 가는 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가져가시고요. 소부장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전공정 업체라던가 또는 관련 ETF들이 있습니다.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AI 반도체 ETF다. 전공정 ETF다. 그러면 이미 운용사들이 그 안에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나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시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주가가 21선이 우상하고 있는지 주가가 21선 위에 있는지 보시고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싼 종목이 갑자기 확 튀어 올라오는 내가 딱 주가 저점에 있는 종목들 사자마자 팍 튀어 오르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을 더 사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한데 관련 ETF들을 보시고 여러 종목들을 보시다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보면 테스라던가 PSK라던가 관련 소부장들이 가는 종목들이 오늘 오전에 훨씬 더 센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고 올 여름에는 코스닥의 소부장들에서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부러지는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30%가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신규 매수라던가 추가 매수는 일단은 보류입니다. 일단은 상황을 좀 보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종목들이 30%가 깨지고 나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더라도요. 다시 쉬어가는 국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상반기에 방산도 그랬고 전력기기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이제 테마주들은 그리고 시장에서 다시 제자리 내려가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형주들은 테마주가 아니고 실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다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고 내려갔다라는 거는 이제 정말 심각한 뭔가 시장의 수급들이 이제 주가가 다 왔다라고 뭐 보고서가 지금 뭐 400만 원짜리가 나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보여주는 가격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70만 원 전후가 굉장히 위험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만 지켜준다면 주식은 매매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금리가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금리가 결정을 하고 400만 원까지 이런 베스트 시나리오, 하이닉스 400만 원까지 베스트 시나리오는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많아서 이 주식을 계속 사준다는 전제 조건으로 400만 원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서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전제 조건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잖아요, 시장이. 시장이 그걸 살 돈이 이거 위험 자산을 사느니 채권을 사도 될 것 같다라는 걸로 시장의 돈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유가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실업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유가가 일단은 진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과연 5월 달에 잡혔을까? 5월 달에 발표한 4월 달 지표는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주가가 빠지니까 또 시장에서는 겁을 먹고 또 다시 이런 CPI가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상까지 왜냐면 지금 고용 지표까지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근데 고용 지표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 그러면 경기는 나름대로 괜찮은데 인플레 요소가 있네.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라고 외쳐도 지표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시장 금리는 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아직까지는 연말까지 동결이 우선시되지만 하반기에는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있는 모든 위험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훼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400만 원에 대한 가설이 다 깨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은 문제는 당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이 가장 큰 문제가 이번 하반기에 있을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 굉장히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상반기에 급등했던 시장을 보면 8월 중순 전후로 항상 무슨 일이 났습니다. 네. 2023년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급등했을 때도 8월 중순부터 부러지기 시작했고요. 그때가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의장이 새롭게 나와서 뭔가 코멘트를 했을 경우에 이게 시장이 뭐 정작 금리 결정을 하고 나서 시장이 부러진 적이나 시장의 방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 전에 나와서 어떤 하는 한마디들, 한 문구를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부터 시장이 먼저 부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월 달이 굉장히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면 8월 달이지 않을까. 다만 그 전까지는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파실 이유는 없습니다. 파실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물타기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하는 상황은 뭐 사실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일 수가 있는데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는 물타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내가 시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에 대한 믿음, 하이닉스에 대한 믿음으로 물타기 할 수 있지만 뭐 추가 매수,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는 상관없지만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37만 원에 샀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요라고 하실 정도면 굉장히 그 추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추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37만 원에 샀는데 지금 어떻게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산다는 것 자체가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그분의 성향상 추세를 완전히 돌린 다음에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전자와 하이닉스가 다 11선 밑으로 내려왔고요. 여차하면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 30% 구간을 훼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기관이든 누군가든 우주 방어를 해야 되는 가격이 삼성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70만 원이고요. 하이닉스 기준으로 172, 3만 원 정도가 되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한 2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6만 원이 한 51선 정도 될 겁니다. 네. 최근에 이제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위원이 이제 51선에서의 이격도 130%가 나오고 나서 주가 조정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51선을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51선을 많이 보는데 그 가격대가 공교롭게도 이제 그 고점 대비 30% 조정 폭이 51선 가격과 아마 일치를 할 겁니다. 이제 그 가격 정도 되면 한번 사볼 만하죠. 그 가격에서 사던가 사신다면, 아니면 지금은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주가가 조금 더 반등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요, 반등했을 때 사시는 게 아마 심리적으로 좀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주식이 빵이라고 하면 100% 현금이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100% 현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 하면 더 떨어질 거 가서 못할 확률이 높고요.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가격에서도 안 샀는데 지금 가격에 사라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그냥 일단은 내가 신규로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물린다라는 생각으로 일정 부분 투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제 경험입니다. 내가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는데 정말 신의 손으로 저점에서 사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서 맞더라도요, 결국은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타이밍 자체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기 때문에 20%든 30%든 한번 사 놓고 그 다음에 추후 전략을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더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시라고 하면 더 떨어지면 사야겠지라고 생각을 드릴 건데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못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만 레버리지는 좀 다릅니다. 레버리지는 일단 줄여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요. 이미 하이닉스는요. 고점 대비 30% 빠졌어요. 근데 물론 그 제가 말씀드렸던 30%는 본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얘기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면 이제 이번 주에 어제 한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저께 기준으로는 42%가 빠졌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2% 정도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하한가 한 방 맞은 상황이에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50% 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이닉스가 30% 정도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30% 오른 상황이 단기간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을 해야 그 레버리지 효과가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천천히 올라가면 그 레버리지에 녹아나는 비용들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단기적으로 아마 레버리지 출시했을 때 많은 출연자분들 여기저기 출연자분들이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레버리지는 단기용으로만 무조건 사용하셔라. 손절매 잘 하셔야 된다. 근데 이제 출시하고 나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무시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본주가 아니라 레버리지로만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사실 심리 상태가 굉장히 지금 피로하신 상태일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정말 단기적으로만 쓰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솔직히 지금 레버리지 등장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약간 조금 확대 해석해서 도박판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홀짝으로. 하루에도 사이드카가 매일매일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요. 심적으로 그다음에 외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상황입니다. 역대급으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를 좀 줄이고 현금을 좀 가져가신다면 조금 한 발짝 물러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의 인물은 없습니다. 하이닉스로 막 몇천 % 먹은 사람, 레버리지로 순식간에 몇 퍼센트, 막 몇십 %를 막 단타로 버는 사람, 그 사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상의 인물은 없기 때문에 그 포머를 좀 지우시고요. 현금 보유하시면서 좀 심리를 좀 다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전자는 지금은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와 좀 다른 점은 하반기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기대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점이 다릅니다. 상반기가 하이닉스 시장이었다면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간다면 파운드리의 부활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작년부터 어쨌든 수준은 계속 받았고 이번 주에도 또 좋은 파운드리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살아난다면 영업이익에 또는 매출액에 정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30만 원 전고점이었던 37만 원뿐만 아니라 코스피 만을 만드는 데는 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상상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수율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대비 HBM에서 수율로 굉장히 고생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따라온 상태고 파운드리 쪽도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의 바램대로 만약에 하반기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라고 하면 하반기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더 주도주가 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크론 대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된다. 다만 전제 조건, 금리의 경로가 바뀌면 모든 전제 조건이 다 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희망회로 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시나리오들 여러 가지 것들을 세우고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하반기의 금리 경로에 따라서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도 있다라는 또 다른 시나리오는 또 가슴 한편에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네, 짜장면 탕수육, 짜장면 짬뽕의 개념이 아니라 짜장면 탕수육, 짬뽕 탕수육의 개념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 개념입니다. 두 개 중에 비중을
어떤 거를 조금 높이느냐 성향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두 개를 다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지 어느 한 종만 선택해라 이 부분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매우 곤란하네요. 네. 분명히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에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와야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나야 올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다른 대형주들이 실적이 나쁜 것도 사실은 없어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의 쏠림 현상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포모도 왔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6월달, 7월달 수급 쏠림이 좀 해소된다면 이런 부분들 키 맞추기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그 리바운딩이 나왔을 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투자 신규 투자에 대한 부분 또는 물려 있는데 물타기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버텼으면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대신에 물타기는 안 된다. 네. 큰 틀에서 아직은 갈 길은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보면 5,000원대부터 주가가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긴 호흡으로 보면 되게 편안하게 천천히 잘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15% 20% 조정 나오는 건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주가 흐름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또 예상되는 거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의 변동이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여러 가지 올해 금리 변동이 우리 다행인 바람대로 변화 없이 동결이거나 금리 인하 수준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계속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두려운 거는 이제 하반기부터 발표되는 실적들 2분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변수가 등장할 겁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수급 이슈,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수급 이슈들, 금리 유동성으로 인한 금리 변경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진율, 성장 이제 이익 증가율인 거죠. 지금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꺾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번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쏠림에서는 나왔던 것처럼 주가 상승 속도가 영업이익 상승 속도보다 더 빨라졌을 경우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은 굉장히 좋습니다. 계단식 상승은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이든 각 조정이든 해소하고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이런 부분을 반복하면 좋은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 레버리지 등장으로 인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격도가 벌어지고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세게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순간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이 또 반복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7, 8월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자. 근데 또 저는 하반기만 또 잘 넘기면 올해 11월, 12월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올해는 좀 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당 50억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결국은 시장을 올리는 수급은 큰 수급들이거든요. 큰 수급들이 팡팡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 수급들이 일단은 세금 이슈가 됐든 무슨 이슈가 됐든 하반기에 가서 매수를 멈춘다라고 하면 주가 자체 동력은 좀 멈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조금 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11월, 12월 달이 좀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좋은 매수 기회라는 거는 금리라던가 실적에 대한 변동이 우리 지금 어쨌든 증거에서 나오는 예측대로만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 추종자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지금은 좋게 보지만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가서 시장 상황이 변했으니 팔아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 하이닉스가 급락해서 170만 원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신규 매수도 안 됩니다라고 또 말이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금 당장 개인의 심리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시장에서 내일 당장 예측하는 거는 무의미해요. 그런 정도의 예측력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면
주식시장에 있을 사람이 아니겠죠. 지금은 철저하게 대응을 돼야 되는 대응을 하면서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삼성전기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신규 매수도 저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실례로 현대차 올해 1월달, 2월달 로봇 이슈로 급등했다가 2달 넘게 쉬었잖아요. 그 패턴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주가 상승, 계단식 상승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5월 말에 상승을 보면 쏠림 현상이 누가 봐도 심했습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고점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를 그 고점을 넘기려면 그만큼의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는 사실 목표가도 많이 나오고 내용도 많이 좋지만 천천히 보셔도 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랑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판은 삼성전기, 이노텍은 조금 보수적으로 저는 보셔도 된다. 설사 올라가더라도 그냥 저는 포기하셔도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저는 이제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젠순환 방문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죠. 급등하다 보니까 투자 유의가 걸리면서 또 이제 매수세가 급격하게 안 붙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의 거래량은 주가의 이제 선행 지표다. 유일한 선행 지표가 이제 거래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항상 비교를 했던 게 카카오와 네이버잖아요. 카카오와 다르게 네이버는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래량이 이번 5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네이버는 이제 뭐 자금 조달 이슈도 있고 뭐 과연 얼마큼 성과를 낼 거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네이버는 확실히 좀 다른 모습 저는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회사의 좀 뭔가 이제 DNA도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의 코어 이브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뭐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지금부터는 관심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긴 대답하기 좀 어렵고요. 네, 단타의 관점으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 모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모비스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관련해서 부품 내재화 이슈도 좀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젠슨항 가자마자 다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구간을 버텨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도주가 저는 현대차보다는 현대 모비스가 훨씬 더 세게 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차가 본체고 모비스가 부품주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현대 오토에버에서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뭐 LG도 마찬가지죠. LG전자, LG이노텍, LG CNS,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 딱 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에 혹시나라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모비스가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들, 로봇에 대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면 다시 주가가 이제 좀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런 기대감 플러스 현대차 그룹주는 또 다시 싸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게 사서 기다리는 구간, 투자 인베스팅의 구간입니다. 네, 트레이딩의 구간은 아직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인베스팅으로 싸게 사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고점 대비 30% 빠졌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기회비용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음 구간에서 이제 다시 로봇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그룹주들 뭐 이런 이제 로봇 주식들이 올라갈 건데 그 중에서는 현대 모비스를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주의 최대 단점은 밸류에이션입니다. 내러티브는 너무 좋아요. 어차피 그리고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그 진통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제 2차 전지도 그랬거든요. 2차 전지도 2013년인가 전기차 테마라고 해서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도 나중에는 미래에는 전기차가 이제 우리 일상에 많이 돌아다니는데라고 해서 했지만 그때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가 막상 올라오고 보니까 전기차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너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비쌌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실제로 로봇 전기차가 돌아다니고 엄청난 그 이제 실적을 내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전기차 시세가 2020년부터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23년에 끝을 본 거고요.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죠. 근데 로봇이 우리 미래에 올 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로봇주가 지금 시세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온 건 맞지만 진짜 시세는 그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결국 지금 로봇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회사들이 그때 더 많이 낼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그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주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로봇 주식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시세는 아직 로봇주는 안 왔다라고 봐요. 다만 언제 올까? 얼마큼 AI가 피지컬 AI로 전환이 빠르게 되면서 언제 그 시기를 얼마큼 빠르게 앞당길까? 전기차는 약 10년 걸렸습니다. 근데 로봇은 좀 더 빠르겠죠. 그래서 로봇은 항상 관심 갖고 있어야 되는 섹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이미 많이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가 지분 투자로 인해 투자하는 것, 특히 뭐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스페이스X 지분 이슈로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지분 투자로 했는데 스페이스X를 살 수 없으니까 지분 투자를 했던 것뿐이고 이제 상장이 다가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상장, 이번 주인가요? 12일이니까. 네. 이미 그 주식을 사기 위한 실탄들을 이미 저는 다 마련해 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빼따꼼플리라는 단어 격언이 있습니다. 이제 기정사실화인데요. 이제 막상 스페이스 상장하게 되면 시장의 수급을 가져갔던 이 수급 요인들, 이거 말 그대로 그 이슈로 종목이 빠졌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수급만 해소가 되면 다시 올라갈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이제 꼬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 관련 주식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스페이스X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 피해를 봐가지고 빠진 종목들이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주식들은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스페이스X보다 구글 유상증자라던가 메타 유상증자 그런 영향이 사실 더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 수급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 구글의 유상증자는 지금 스페이스X 유상증자 그 신규 상장보다 더 큰 규모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던 한국에서의 비중을 줄 수 있는 또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6월달, 7월달은 대형주보다는 사실 중소형주 단의 성과 분전을 좀 더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 조정 이슈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부러진다, AI 기업이 부러진다. 지금 미국도 AI 기업들 M7부터 시작해서 AI 그 하이퍼 스케일러들, 그다음에 인프라 기업들 얘네들이 잘못될 경우에는 미국 경제도 휘청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치 역학적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요. 수급적으로도 결국은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구글은 더 뺏기기 전에 시장의 돈을 더 가져가기 위한 투자고 그 부분들은 그 기업 엄청난 기업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상증자를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뭐 일부 코스닥 잡주들처럼 정말 주주들한테 돈 뜯어내 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기 위한 유상증자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그림이 다 위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좀 수급으로 인해서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영향거리는 우리가 큰 걱정할 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영향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가격 조정들도 경험했고요. 최근에 미국 증시 대비 우리나라 시장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거는 수급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아직은 하방으로 열어놔야 변동성 측면에서 열어놔야 되는 부분은 많이 있긴 합니다만 6월달, 7월달까지 저는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8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캐비너시 지명자가 나타나가지고 금리 인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줄타기 조금 아슬아슬한 시장이 버티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8월 달에 있을 시기. 근데 하필 어떠한 코멘트를 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했는데 그거를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에서 어떤 한 재료를 가지고 시장이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걸 악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좋으면 호재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상 이미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좀 오히려 좀 더 달래주기 위한 코멘트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서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좀 그렇게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이 예상을 해본 결과 그리고 과거의 경험 결과 환율 예상은 아무 의미 없다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요. 지금의 환율은 외국인들이 못 사고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만 이것조차도 사실 저는 이제 그냥 뉴노멀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려면 MSCI 선진지수 편입밖에 없습니다. 근데 6월 중순경에 이제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여부 결정 나고요. 그리고 다시 6개월 기다렸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선진지수가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까지 신경 쓰고 주식 투자하기에는요. 그러면 영원히 주식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라면 환율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식 매매하시는 분이 환율이 너무 높아서 주식을 팔아야겠다. 또는 이제는 환율이 급등하네. 주식을 팔아야지라고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 과연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가 환율을 보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응은 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기계적으로 뭐가 잘라놓고 환율이 이 정도 가면 주식이 자동으로 매도되게끔 기계적으로 해놓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기업 가치, 기업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